미국 방부의 최후 통첩이 이스라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 아니면 미국. 지금 당장 선택하라. 동맹국을 향한 전례 없는 압박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스라엘의 한국 선택이 미국 군수산업 전체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단 하나. 생존입니다. 당신들은 진짜 생존이 뭔지 모른다.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 군사 전문가가 공개한 단 한 장의 데이터.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70년 독점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72시간 뒤 독일, 프랑스, 사우디 등 12개국이 한꺼번에 서울로 몰려왔습니다. 세계 최강국을 패닉에 빠뜨린 한국의 생존 설계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지금 즉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국방부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 보좌관 다니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파리 소르본 대학 강연장 단상 위에 서 있었죠. 500명이 넘는 세계 각국 방산 전문가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엘리아나 골드만입니다. 텔아비브 대학 전략방어이론 석좌 교수죠. 30년간 이스라엘 방위 체계의 이론적 토대를 설계해온 사람으로서 에로우3 시스템의 완벽함을 세계에 증명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무슨 일입니까? 저는 마이크에서 손을 떼고 다니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제 귀에 속삭였죠. 텔아비브가 피격당했습니다. 에로우3가 요격에 실패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불가능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컨퍼런스 홀 대형 스크린에 CNN 속보가 떴습니다. 속보.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 군사시설 피격. 이란 극초음속 미사일 추정. 사상자 다수 발생. 강연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에로우3는 이론적으로 완벽합니다. 어떤 탄도 미사일도 이 시스템을 뚫을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500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의구심이 보였어요. 이론적으로 완벽하다던 시스템이 뚫렸다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으로 강연을 중단해야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경력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5시간의 비행이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비행기 좌석에 앉아 계속 계산을 되풀이했어요.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오보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휴대폰으로 들어오는 뉴스 알림들은 냉혹했습니다. 이스라엘 방공망 무력화. 사상자 18명 확인. 에로우 시스템 완전 실패. 골드만 교수 이론 의문. 이란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 성공. 18명.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 이론 때문에, 제 계산이 틀렸기 때문에 18명이 죽었다는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벤구리온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군용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이렌을 울리며 텔아비브 국방부 지하 작전 상황실로 직행했죠.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붉은 궤적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의 실제 비행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에로우3가 예측한 궤적. 둘은 완전히 달랐어요. 미사일은 에로우의 예측을 비웃듯이 완전히 다른 경로로 날아갔습니다. 교수님, 국방부 기술 책임자 모티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데이터를 보십시오. 그가 건넨 태블릿 화면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예측 알고리즘 오차율 340%. 한 발의 미사일에 대해 요격 시도 3번, 전부 실패. 340%.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제 이론대로라면 최대 오차율은 15%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340%라는 건 완전히 엉뚱한 방향을 예측했다는 뜻이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목소리가 쉬어나왔습니다. 모티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 후에 S자 기동을 했습니다. S자 기동. 좌우로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기동이었어요.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극초음 속에서 그런 기동을 하면 미사일 자체가 공기 마찰과 관성력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됩니다. 제 논문에서 수학적으로 증명했어요. 하지만 이란이 해냈습니다. 모티가 영상을 재생했어요. 위성이 포착한 실제 영상이었습니다. 극초음 속으로 낙하하던 미사일이 갑자기 좌측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더니 다시 우측으로 꺾였어요. 마치 하늘에서 S자를 그리듯이. 새로운 복합 소재와 인공지능 기반 제어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수님의 이론이 전제로 삼았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 이론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 거였습니다. 피해 현장 보고는요? 사상자 18명. 대부분 군 관계자입니다. 모티가 화면을 바꿨어요. 희생자 명단이 떴습니다. 22살 공군 병사 요나단 레비, 31살 기술병과 중위 미리암 코헨, 45살 정보 분석관 다비드 아론슨. 한 명 한 명이 이름과 얼굴을 가진 살아 숨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내일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이론이 틀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사라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실 한쪽에서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채널2가 긴급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라던 에로우 시스템, 이란 미사일 앞에 무력했습니다. 30억 달러를 쏟아부은 방공망이 단 한 발도 막지 못했습니다. 골드만 교수의 완벽한 이론은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앵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스튜디오에 나온 군사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골드만 교수는 이론가입니다. 훌륭한 수학자죠. 하지만 전장은 이론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실전과 이론은 다릅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연구실과 강단에만 있었어요. 완벽한 이론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죠. 하지만 현실은 제 이론을 조롱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총리실이었습니다. 골드만 교수, 지금 즉시 총리실로 오십시오.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2시간 후입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2시간. 대책을 마련할 시간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모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이 추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72시간 후 2차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10배 규모의 미사일 포화 공격이라고 협박했습니다. 10배. 18명의 10배면 200명에 가까운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전광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붉은 궤적이 여전히 화면에 그려져 있었어요. 에로우3는 그 궤적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빗나간 예측 경로가 무력하게 허공만 가리키고 있었어요.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합니까? 소프트웨어 수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드웨어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데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6개월. 72시간 안에 해결해야 하는데 6개월이라니.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총리실로 가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죠.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했어요. 교수님, 가셔야 합니다. 차가 대기 중입니다. 모티가 저를 재촉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상황실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전광판을 돌아봤습니다. 붉은 궤적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그려져 있었고 에로우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 있었어요. 내 평생의 업적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완벽하다고 믿었던 제 이론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산산조각 났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텔아비브의 석양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저 도시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30년을 연구했어요. 하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2시간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거예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총리실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대책이 뭐가 있을까? 제 이론은 틀렸어. 에로우는 작동하지 않아. 그럼 대체 뭘로 국민을 지킨다는 말인가? 답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여전히 그 붉은 궤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S자로 기동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론가로서의 제 시대는 끝났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 방법을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텔아비브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저들은 아직 몰라요. 72시간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저는 그들을 지킬 방법을 모릅니다. 총리실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총리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베냐민 사울 총리가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고 양쪽으로 국방장관, 외교장관, 총참모장, 그리고 모사드 국장이 자리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골드만 교수,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총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태블릿을 켜서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붉은 궤적이 회의실 스크린에 떴어요. 이란이 개발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제 이론이 전제한 물리적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후 S자 기동이 가능한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래서요? 국방장관 아비아이 레빈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전직 총참모장 출신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경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수님 이론이 틀렸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대책이 뭡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에로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예측 알고리즘으로 전면 교체하고 레이더 시스템도 다중 주파수 체계로 바꿔야 해요. 시간은요? 최소 6개월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총참모장 요시다한이 테이블을 쳤어요. 6개월? 교수님, 이란이 72시간 후에 다시 공격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우리에게 6개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자체 개발을 더 가속화해야 합니다. 연구진을 3배로 늘리고 예산을.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레빈이 소리쳤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72시간 안에 해결해야 하는데 6개월이라니. 교수님, 제정신입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레빈의 말이 맞았어요.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에는 연락했습니까? 외교장관 사라 골드스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펜타곤과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10분 후 연결됩니다. 잠시 후 회의실 스크린에 워싱턴 펜타곤의 제임스 워커 국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미국 국방부 첨단무기국장으로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총리님, 안타까운 일입니다. 워커의 목소리에는 동정보다는 냉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총리가 물었어요. 워커가 잠시 화면 밖을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글라이드 페이즈 인터셉터 시스템이 개발 중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용이죠. 언제 배치 가능합니까? 2년 후입니다. 2년? 총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는 72시간 후에 공격받습니다. 2년은 무슨 소용입니까? 죄송하지만 기술 개발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급하게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워커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럼 패트리어트 추가 배치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 대만과 우크라이나가 우선순위입니다. 추가 배치는 8개월 후나 가능합니다. 8개월. 결국 미국도 즉각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뜻이었어요. 기존 패트리어트 업그레이드는요? 그것도 최소 6개월은 필요합니다. 워커가 말했습니다. 저는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의존하던 동맹국이 위기 순간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레빈이 화면을 향해 소리쳤어요. 72시간 안에 해결할 방법을 주십시오. 워커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해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정보 지원과 위성 감시 정도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화면이 꺼졌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우리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총리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골드만 교수, 다른 방법은 정말 없습니까? 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커를 들고 수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론적으로 계산해보면 만약 우리가 예측 알고리즘을 3중으로 중복 구성하고 다중 레이더 시스템을 교수님, 제 제자이자 국방부 실무국장인 아리엘 쉬프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론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마커를 놓았어요. 쉬프만이 맞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이론에만 매달리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복 공격밖에 없습니다. 레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란 핵시설을 선제 타격합니다. 48시간 안에 작전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건 전면전을 의미합니다. 외교장관이 반대했어요. 이란뿐 아니라 시리아, 레바논, 예멘까지 개입할 겁니다.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됩니다. 하지만 방어할 수 없다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 아닙니까? 레빈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회의실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전쟁을 주장하는 쪽과 외교적 해결을 원하는 쪽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내 이론이 국민을 죽이고 있어. 내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산이 전쟁을 부르고 있어. 그때 총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란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총리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72시간 후 텔아비브, 하이파, 예루살렘을 동시에 타격한다. 10배 규모의 미사일 포화다. 이스라엘의 선택을 기다린다. 10배. 첫 공격이 한 발이었다면 이번엔 10발. 18명이 희생됐다면 이번엔 2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교수님, 쉬프만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수님은 평생 이론 가셨습니다. 완벽한 계산과 증명에만 집중하셨죠. 하지만 전장은 이론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평생을 바쳐 만든 이론을 버리라는 겁니까?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래야죠. 쉬프만이 서류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흘 전에 온 이메일입니다. 교수님 스팸함에 들어가 있더군요.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제목이 보였습니다. 긴급. LSAM 최종 테스트 제한. 발신인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었습니다. 한국.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무기라니. 검증도 안 된 시스템을 어떻게. 읽어나 보십시오. 쉬프만이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실증 완료. 극초음속 요격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S자 기동 대응 가능. 인공지능 기반 예측 알고리즘 탑재. 저는 계속 읽었어요. 읽을수록 눈이 커졌습니다. 다중 표적 동시 추적. 최대 8개 표적 동시 요격. 8개. 에로우는 최대 4개였어요. 배치 기간 36시간. 36시간? 그게 가능한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서류상으로만 완벽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죠. 한국은 실전 경험이 부족합니다. 폴란드가 작년에 도입했습니다. 쉬프만이 또 다른 서류를 건넸어요. 러시아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나토 공식 인증 데이터입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요격률, 반응시간, 예측 정확도. 모든 게 우리 에로우보다 나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발했습니다. 우리 상황은 폴란드와 다릅니다. 이란의 미사일은 더 정교하고. 교수님, 총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선택지가 뭡니까? 전쟁 아니면 이겁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평생을 바쳐 만든 이론을 버리고 검증 안 된 외국 무기를 받아들이라니. 이론가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희생자 명단이 떠올랐어요. 요나단, 미리암, 다비드. 그리고 72시간 후에 나올 200명의 이름들. 자존심으로 국민을 지킬 수 있습니까? 쉬프만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존심으로는 한 명도 구할 수 없어요. 교수님, 모사드 국장 나탈리 카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냉철한 분석관으로 유명했어요. 저에게 48시간을 주십시오. 이 데이터의 진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뭐 합니까? 제가 되물었어요. 어차피 우리에겐 다른 선택이 없잖습니까?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거짓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카츠가 서류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었어요. 창밖으로 텔아비브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이에요. 정말 내 이론을 버려야 하나. 30년을 바친 연구를. 내 정체성을. 하지만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희생자들의 얼굴이. 그리고 72시간 후에 늘어날 명단이. 이론가로서의 자존심과 국민의 생명.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정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72시간은 벌써 68시간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로 돌아갔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붉은 궤적과 희생자들의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텔아비브 대학 캠퍼스는 조용했습니다. 새벽 2시. 평화로운 밤이었죠. 하지만 60시간 후에는 이 평화가 깨질지도 몰라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어요. 쉬프만이 말한 그 이메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스팸함을 뒤졌어요. 수백 통의 광고 메일 사이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긴급. LSAM 최종 테스트 제안. 발신인은 박태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국장이었습니다. 사흘 전에 온 이메일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걸 스팸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방산업체의 홍보 메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읽어볼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메일을 열었어요. 골드만 교수님께.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입니다. 저희 LSAM 시스템이 귀국의 방위 상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위협에 대응하여 개발된 시스템으로 실전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북한 극초음속.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북한의 기술 수준이 이란과 비교될까?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주요 성능. 사거리 150km.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가능. 마하 10 이상 표적 대응. S자 기동 추적 및 요격 실증 완료. S자 기동 추적. 바로 우리가 실패한 그것이었어요. 인공지능 기반 예측 알고리즘. 표적의 다음 기동을 0.23초 전에 예측. 예측 정확도 99.7%. 99.7%. 우리 에로우는 70%도 못 넘었는데. 저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기술 사양서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는데 읽을수록 눈이 커졌습니다. 다중 표적 동시 교전 능력. 최대 8개 표적 동시 추적 및 요격. 8개. 이란이 10발을 쏜다면 8발은 막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360도 전방위 커버리지. 이동 중 요격 가능. 자동 재장전 시스템 탑재. 이동 중 요격. 적의 선제 타격을 받아도 움직이면서 방어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다음 항목이었어요. 배치 기간. 긴급 상황 시 36시간 이내 작전 준비 완료. 36시간. 미국은 2년, 우리 자체 개발은 6개월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36시간이라고.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였어요.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다음 페이지에는 실전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폴란드 배치 사례. 러시아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성공. 요격률 100%. 나토 인증 데이터. 100%.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 나왔어요. 레이더 주파수, 미사일 속도, 요격 고도, 반응 시간. 모든 게 구체적이고 상세했습니다. 다중 주파수 액티브 위상 배열 레이더. 전천 후 작동. 눈, 비, 모래폭풍 영향 없음. 우리 에로우는 모래폭풍이 심한 날 성능이 떨어지는데.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 10만 건 이상의 시뮬레이션 학습 데이터 기반. 10만 건. 엄청난 데이터 양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가격. 미국제 패트리어트의 60% 수준.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은 더 싸다고. 저는 노트북을 덮고 싶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이라면
만약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다시 이메일을 읽었어요. 끝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귀국의 생존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린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회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정말 이걸 믿어도 되나? 검증도 안 된 시스템을. 서류상으로만 완벽해 보이는 걸. 제 이론가로서의 자존심이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제가 만든 시스템 대신 외국 무기를 쓴다는 것. 그것도 실전 경험이 부족한 한국의 무기를. 하지만 희생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요나단, 미리암, 다비드. 그리고 60시간 후에 200명.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탈리 카치였어요. 교수님, 깨웠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국 데이터 확인이 끝났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폴란드 사례는 사실입니다. 나토 공식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킨잘 미사일 5발을 모두 요격했습니다. 5발 전부. 네. 요격률 100%입니다. 독일 연방군 관측단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기술 사양은요? 과장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실제 성능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작년 한국국방과학연구소 테스트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해독했습니다. 카츠가 파일을 전송했어요. 저는 노트북으로 영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어느 시험장이 나타났어요. 사막 같은 지형이었습니다. 10개의 모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카츠가 설명했어요. 영상 속에서 하늘로 궤적들이 그려졌습니다. 10개의 붉은 선. 그리고 LSAM 시스템이 반응했어요. 연속으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하늘에서 섬광이 일었어요. 전부 요격했습니다. 카츠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10개 전부.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돌려보고 다시 재생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완벽한 요격. 반응 시간은요? 첫 탐지부터 요격까지 평균 4.3초입니다. 우리 에로우는 8초 걸립니다. 거의 2배 빠른 속도였어요. 교수님, 카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과장이나 허위가 아닙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영상 속에서 완벽하게 요격되는 미사일들.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능했습니다. 배치 시간도 확인했습니까? 한국군 자료를 보면 긴급 전개 훈련에서 실제로 40시간 만에 작전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40시간. 거의 이틀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교수님,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카츠가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미국은 2년을 기다리라고 하고 자체 개발은 6개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틀이면 됩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론가로서의 자존심이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전 경험이. 교수님, 카츠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에로우는 30년 실전 경험이 있지만 이란 미사일 한 발 못 막았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실전이 적어도 테스트에서는 완벽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카츠가 맞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심과 국민의 생명, 둘 중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58시간이 남았어요.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이론가로서의 자존심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박태건의 이메일에 회신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박 국장님, 엘리아나 골드만입니다. 귀국의 LSAM 시스템 도입을 긴급히 검토하고 싶습니다. 화상회의가 가능하십니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신념을 버리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저는 짧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은 잠깐의 휴식을 원했어요. 오전 10시. 몇 시간의 짧은 잠을 깬 저는 다시 총리실에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결정하셨습니까? 총리가 물었어요. 회의실에는 어젯밤과 같은 멤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총리님, 48시간만 주십시오. 48시간? 네. 한국의 LSAM 시스템을 긴급 도입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레빈 국방장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정신이 있으십니까? 한국 무기라니.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국은 2년을 기다리라고 하고 자체 개발은 6개월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40시간이면 배치가 가능합니다. 검증도 안 된 무기를. 검증됐습니다. 나탈리 카츠가 끼어들었습니다. 폴란드 실전 배치 데이터, 나토 인증 기록, 한국군 시험 영상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총리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골드만 교수, 이건 국가의 운명을 건 도박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저는 총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총리님, 우리에게 도박 외에 무슨 선택이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란 미사일을 맞습니까? 아니면 전면전을 시작합니까? 하지만 미검증 무기로 국방을. 에로우3는 30년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이란 미사일 한 발 못 막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검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시스템은 테스트에서 완벽했습니다. 레빈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동맹국을 우회한 결정이라고 항의할 게 뻔합니다. 그럼 미국 보고 이틀 안에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저도 소리쳤어요. 평생 차분했던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50시간 후면 200명이 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교적 체면을 따질 때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48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전면전에 돌입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즉시 한국과 접촉하십시오. 펜타곤에는 제가 직접 통보하겠습니다. 1시간 후, 저는 국방부 암호화 통신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 박태건 국장이 나타났어요.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골드만 교수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한국어를 통역사가 번역했어요. 박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에로우의 실패, 그리고 50시간 남은 시한. 박태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LSAM 1개 포대를 긴급 배치하겠습니다. 배치 가능한 시간은요? 36시간이면 충분합니다. 36시간. 제 예상보다 빨랐어요. 36시간이요? 정말 가능합니까? 교수님. 박태건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요? 네.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정보를 입수한 후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한국이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니. 귀국의 지형, 기후, 위협 환경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네게브 사막 배치에 최적화된 세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박태건이 자료를 공유했어요. 화면에 네게브 사막 지도가 떴습니다. 그리고 LSAM의 최적 배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위치에 배치하면 텔아비브, 예루살렘, 하이파를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분석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우리 지형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박태건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귀국의 생존을 설계하는 겁니다. 시간을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린다. 이제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았어요. 희생되기 전으로, 공격받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즉시 수송기를 띄우겠습니다. 30시간 후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타곤에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제임스 워커 국장이었습니다. 골드만 교수,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우리 동맹국이 우리 허가도 없이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고요? 상황이 급박합니다. 미국은 2년을 기다리라고 했잖습니까? 그래도 절차가 있습니다. 나토 동맹 체계를 무시하는 겁니까?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절차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이건 동맹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워커가 경고했어요. 미국 의회에서 군사 원조 재검토 움직임이 있습니다. 생각을 다시 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이미 결정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70년 동맹국과의 관계가 금이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50명의 목숨과 동맹 관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30시간 후, 벤구리온 공항. 깊은 밤이었습니다. 활주로에 세 대의 거대한 수송기가 착륙했어요. 대한민국 공군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쉬프만, 모티와 함께 현장에 나가 있었어요. 화물칸이 열리고 LSAM 시스템이 하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발사대, 레이더 시스템, 지휘 차량. 모든 게 이동식이었어요. 이동식 플랫폼이군요. 모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적의 선제 타격을 받아도 즉시 위치를 바꿀 수 있겠습니다. 한국 기술진 20명이 함께 도착했어요. 그들은 지체 없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네게브 사막으로 즉시 이동합니다. 박태건이 말했어요. 그도 직접 왔습니다. 호송 차량이 준비됐어요. 한밤중에 네게브로 향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미리 준비된 기지가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발사대를 설치하고 레이더를 전개하고 케이블을 연결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하게 조율된 동작이었습니다. 6시간이면 작전 준비가 완료됩니다. 한국 기술자가 말했어요. 6시간. 정말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저는 지휘 차량 안에서 시스템을 살펴봤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인터페이스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직관적이었어요. 인공지능이 대부분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박태건이 설명했어요. 조작자는 최종 발사 승인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시스템이 알아서 합니다. 예측 알고리즘은요? 딥러닝 기반입니다. 15만 건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학습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모든 가능한 기동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15만 건. 엄청난 숫자였어요. 새벽 5시, 마침내 모든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시스템 점검 시작합니다. 한국 기술자가 말했어요. 레이더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하나씩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전방 150km 스캔 완료. 이상 없음. 인공지능 알고리즘 작동 정상. 발사 시스템 준비 완료.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박태건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하늘이 증명할 차례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론은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현실만이 답을 줄 거예요.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공격까지 20시간이 남았어요. 저는 네게브 사막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서 이란의 미사일이 발사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정말 가능할까? 이론가인 내가 평생의 신념을 버리고 선택한 이 도박이 성공할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새벽 4시. 네게브 사막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지휘소 중앙 콘솔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거대한 전광판에는 이스라엘 전역의 방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LSAM 2개 포대가 배치된 위치가 녹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교수님. 박태건이 제 옆에 섰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거든요. 정말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10발을 전부 막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박태건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동시에 8개까지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2개 포대면 10발도 충분히 커버됩니다. 하지만 만약 교수님,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론을 믿지 마십시오. 데이터를 믿으십시오. 저희는 2000번이 넘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성공률은 99.8%입니다. 99.8%. 제 LO는 이론상 99.9%였는데 실전에서는 제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데이터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 미사일 발사 감지. 레이더 담당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오전 4시 12분. 전광판에 붉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10개. 이란 영토에서 동시에 발사된 10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상 도달 시간 6분. 궤적 분석 중. 지휘소가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10개의 붉은 점이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대기권을 벗어나는 중이었어요. 인공지능 예측 시작. 박태건이 명령했습니다. LSAM의 중앙 컴퓨터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들이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수식들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확정적 계산이 아니라 확률적 예측. 단일 경로가 아니라 수천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측 경로 완료. 신뢰도 92%. 두 번째 표적 분석 완료. 신뢰도 88%. 연속으로 보고가 올라왔어요. 인공지능이 각 미사일의 예상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4분 전. 쉬프만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기 보십시오.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각 붉은 점마다 여러 개의 반투명한 선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경로였어요. 미사일이 S자 기동을 할 경우에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동시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게 인공지능의 예측입니까? 네. 단일 경로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률 높은 경로에 대비하는 거죠. 확률. 제 이론은 결정론적이었어요. 어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난다. 하지만 현실은 확률적이었습니다. 어가 일어나면 B, C, D 이 중 하나가 일어날 수 있다. 대기권 재진입 시작. 10개의 붉은 점이 하강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속도 마하 15. 고도 50km. 엄청난 속도였어요. 초속 5km. 1초에 5km를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요격 준비. 박태건이 명령했습니다. 2개 포대의 발사대가 일제히 하늘을 향했어요. 각 발사대마다 8개의 미사일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표적 할당 완료. 1번 포대, 표적 1부터 5까지. 2번 포대, 표적 6부터 10까지.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표적을 분배했습니다. 효율적이었어요. 중복 없이, 누락 없이. 발사 30초 전.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제발. 제발 성공해라. 머릿속으로 기도했습니다. 18명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요나단, 미리암, 다비드. 그들을 구하지 못한 제가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기를. 20초 전. 표적 고도 30km. 예측 경로 최종 확정. 화면에 반투명한 선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가장 확률 높은 경로만 남았습니다. 10초 전. 박태건이 발사 버튼 위에 손을 올렸어요. 5, 4, 3, 2, 1. 발사. 순간 지휘소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LSAM 발사대에서 16발의 요격 미사일이 동시에 솟아올랐어요. 하얀 연기 기둥이 사막 위로 치솟았습니다. 지휘소 밖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연속적인 발사음이 사막을 울렸습니다. 하늘로 날아가는 흰 꼬리를 남기며 요격 미사일들이 상승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는 녹색 점들이 붉은 점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교전 10초 전.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첫 번째 녹색 점과 붉은 점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예측 경로 일치. 충돌 5초 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3, 2, 1.
하늘 어딘가에서 섬광이 일었습니다. 명중. 첫 번째 표적 요격. 지휘소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9개가 남았어요. 두 번째 교전. 두 번째 녹색 점이 붉은 점과 만났습니다. 명중. 세 번째 교전. 명중. 연속으로 성공했어요. 하지만 네 번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기. 네 번째 표적 기동 변화. 기술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화면 속 네 번째 붉은 점이 갑자기 예상 밖의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S자 기동이었어요. 좌측으로 급격히 꺾였습니다. 요격 미사일 빗나갈 가능성.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또 실패하는 건가? 하지만 박태건은 침착했습니다. 인공지능 재계산. 화면에서 녹색점의 궤적이 실시간으로 수정됐어요. 요격 미사일이 중간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궤적 수정 완료. 재교전 3초. 녹색점이 다시 붉은 점을 향해 돌진했어요. 2, 1. 섬광. 명중. 네 번째 표적 요격.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손에 땀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중얼거렸어요. 중간에 궤적을 수정한다. 그건 제 이론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실시간 기동 제어입니다. 옆에 있던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미사일에 탑재된 인공지능이 표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자체적으로 궤적을 수정합니다. 마치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요. 스스로 생각하는 미사일. 저는 감탄했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연속으로 섬광이 터졌어요. 하늘이 폭죽처럼 빛났습니다. 8번째 명중. 9번째 명중.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화면 속 마지막 붉은 점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빠른 미사일이었어요. 속도가 마하 17이었습니다. 마지막 표적 가장 위협적. 속도 초과. 예상보다 20% 빠름. 기술자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어요. 저는 화면을 꽉 쥐고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녹색 점이 돌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붉은 점이 너무 빨랐습니다. 충돌 확률 72%. 72%. 실패할 가능성이 28%나 됐어요. 보조미사일 발사. 박태건이 즉각 명령했습니다. 또 하나의 녹색 점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예비 미사일이었습니다. 이중 교전. 2개의 녹색 점이 동시에 마지막 붉은 점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충돌 10초. 저는 숨도 쉬지 못했어요. 지휘소의 모든 사람이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5, 4, 3.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 1. 2개의 섬광이 거의 동시에 터졌습니다. 명중. 이중 명중. 마지막 표적 완전 파괴. 전 표적 요격 완료. 지휘소가 폭발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환호했어요. 쉬프만이 저를 껴안았고 모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서로 악수를 나눴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10개의 붉은 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단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100% 요격.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교수님. 박태건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론이 하늘에서 증명됐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당신들의 이론이 증명됐습니다. 제 이론은 틀렸어요. 아닙니다. 박태건이 고개를 저었어요. 교수님의 이론도 저희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저희는 교수님의 연구를 기반으로 시작했거든요. 다만 현실에 맞게 진화시켰을 뿐입니다. 그 말에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이론은 틀린 게 아니었어요. 불완전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보완했을 때 진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0년간 믿었던 제 이론은 틀렸어요. 하지만 그 이론을 버렸을 때 100명이 넘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평온한 하늘만 남아 있었어요. 10개의 미사일이 날아오던 하늘. 이제는 그 어떤 위협도 없는 평화로운 새벽 하늘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늘에서 삭제됐습니다. 이란의 공격 예정 시간까지 3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네게브 사막 지휘소에 앉아 있었어요. LSAM 시스템의 레이더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녹색 화면에는 아직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휘소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쉬프만, 모티, 그리고 한국 기술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박태건이 다가왔습니다. 긴장하고 계십니까?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 평생의 신념을 걸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박태건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 시스템은 3,000번이 넘는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가 웃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3년 이상 이 시스템과 함께했습니다. 시스템보다 사람을 믿으십시오. 그 말이 묘하게 위안이 됐어요. 2시간 전, 이란 테헤란 근처에서 움직인 포착. 나탈리 카츠가 위성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미사일 기지 여러 곳에서 동시 활동이 관측됩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추정 발사 시간은요? 1시간 후로 예상됩니다. 1시간. 저는 시계를 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로우 시스템은요? 대기 상태입니다. 하지만 쉬프만이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에로우는 이미 한 번 실패했어요. LSAM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박태건이 한국 기술진들에게 뭔가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최종 점검 들어갑니다. 30분 전, 이란 미사일 기지에서 10기가 동시 수직 상승했습니다. 카츠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터져나왔어요. 지휘소 안의 모든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예상 탄착 지점은 텔아비브, 하이파, 예루살렘입니다. 10발. 첫 공격의 10배였어요. 비행시간 추정 15분. 15분. 저는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교수님, 박태건이 말했습니다. 곧 우리 레이더 범위에 들어올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10분 후. 표적 포착. 한국 기술자가 외쳤어요.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 극초음속 미사일 10발, 동시 접근 중. 화면에 궤적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모두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에로우 시스템 자동 가동. 모티가 외쳤어요. 옆 화면에 에로우의 예측 경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에로우는 실패할 거예요. 과연 미사일들이 갑자기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S자로 좌우로 꺾이기 시작했어요. 에로우 예측 실패. 요격 불가능. 에로우는 또다시 허공만 가리켰습니다. LSAM 가동하십시오. 저는 소리쳤어요. 박태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버튼을 눌렀어요. LSAM 시스템 활성화. 레이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10개의 붉은 점 하나하나에 녹색 선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측 경로였어요. 인공지능 예측 시작. 표적 1번부터 10번까지 궤적 분석 중. 미사일들이 S자로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녹색 선들이 그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예측 정확도 98%. 전 표적 추적 중.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 작동하고 있었어요. 발사 준비 완료. 우선순위 계산 완료. 발사 승인 요청합니다. 한국 기술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제 손에 버튼이 쥐어졌어요. 교수님, 쉬프만이 말했습니다. 이론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증명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발사. 지휘소 밖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LSAM 발사대에서 연속으로 미사일이 솟아올랐어요. 하나, 둘, 셋. 10발. 하늘로 날아가는 흰 꼬리를 남기며 요격 미사일들이 상승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는 녹색 점들이 붉은 점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교전 10초 전. 예측 경로 일치. 충돌 5초 전.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3, 2, 1. 하늘 어딘가에서 섬광이 일었습니다. 명중. 첫 번째 표적 요격. 지휘소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9개가 남았어요. 화면에서 연속으로 녹색 점들이 붉은 점들과 만났습니다. 두 번째 명중. 세 번째 명중. 네 번째 명중. 섬광이 하늘에서 계속해서 터졌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여덟 번째 명중. 아홉 번째 명중.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화면 속 마지막 붉은 점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표적 교전 중. 녹색 점이 붉은 점을 향해 돌진했어요. 충돌 3초 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 1. 마지막 섬광. 명중. 전 표적 요격 완료. 지휘소가 폭발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환호했어요. 쉬프만이 저를 껴안았고 모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10개의 붉은 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단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100% 요격. 교수님. 박태건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론이 하늘에서 증명됐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30년간 믿었던 제 이론은 틀렸어요. 하지만 그 이론을 버렸을 때 진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평온한 하늘만 남아 있었어요. 전쟁은 사라졌습니다. 요격 성공 10분 후 지휘소는 여전히 흥분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네게브 사막의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가웠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온했어요. 방금 전까지 10개의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쉬프만이 뒤따라 나왔어요. 괜찮으십니까? 아니, 괜찮지 않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간 믿었던 게 무너졌어.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이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해. 하지만 교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내 이론 때문이 아니야. 내가 이론을 버렸기 때문이지. 쉬프만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게 더 용기 있는 일 아닙니까? 틀렸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것.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이 위안이 됐습니다. 1시간 후 텔아비브 국방부 상황실. 거대한 스크린에 CNN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속보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10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모두 요격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국방부는 신형 방공 시스템을 이용해 100% 요격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입니다. 스튜디오의 군사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10발을 동시에 그것도 전부 요격했다니. 이건 기술적 혁명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사용한 겁니까?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의 LSAM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한국이요? 앵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대한민국이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이번이 실전 첫 배치인데 완벽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상황실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이란의 반응은요? 총리가 카츠에게 물었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지도부가 긴급회의 중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카츠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10발을 쐈는데 하나도 안 통했으니까요. 그때 카츠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녀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총리님, 이란에서 비공식 채널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휴전 협상을 원한다고 합니다. 상황실이 술렁거렸어요. 총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추가 공격 계획은요? 전면 중단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미사일 공격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전쟁이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한국 방공 시스템으로 전면전 마가. K-디펜스, 중동 전쟁 저지한 게임 체인저. 극초음속 시대의 새로운 해답, 한국에서 나오다. BBC 뉴스에서는 아예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어요. 한국의 LSAM 시스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군사 애널리스트가 분석했어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이스라엘의 에로우가 실패한 상황에서 한국 시스템만이 유일하게 성공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공지능 기술의 차이입니다. 다른 전문가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막대한 데이터로 학습된 인공지능을 탑재했습니다. 인간의 예측을 넘어선 거죠. 알자지라에서도 긴급 토론이 열렸습니다. 중동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중동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틀 후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탈리 카치였습니다. 교수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 세계에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LSAM 도입 문의요. 그녀가 리스트를 건넸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독일,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UAE. 12개국이 넘었어요. 특히 독일이 적극적입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요? 프랑스도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프랑스가 이제는 협력을 원한다니. 미국의 반응은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 내부에서는 한국과의 공동 개발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결국 성능 앞에서는 모두가 무릎을 꿇는군요. 일주일 후 총리실. 이스라엘 내각이 공식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에로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LSAM을 주력 방공 체계로 도입한다. 총리가 선언했어요. 추가로 3개 포대를 도입하여 이스라엘 전역을 커버할 것이다. 언론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골드만 교수님의 에로우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총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제 이론은 틀렸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30년간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론가였습니다. 하지만 전장은 이론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때로는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자존심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자들이 받아 적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방위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교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어디서 만들었든 성능이 좋으면 도입해야 합니다. 생존이 자존심보다 우선입니다. 한 달 후 텔아비브 대학 특별 강연. 저는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5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어요. 한 달 전 파리에서의 그 강연과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이론의 장례식을 치르러 왔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어요. 30년간 저는 완벽한 이론을 추구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논리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죠. 하지만 현실은 제 이론을 조롱했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에 붉은 궤적이 떴어요. 이란 미사일의 실제 경로였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 이론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이죠. 저는 청중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이론가는 현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완벽한 이론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끊임없이 배우고 인정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에 LSAM의 요격 장면이 떴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성공한 이유는 완벽한 이론 때문이 아닙니다. 겸손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맹신하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믿었고 인공지능을 활용했고 끊임없이 개선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교리를 제안합니다. 골드만 독트린은 폐기합니다. 대신 K 독트린을 제안합니다.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어요. K 독트린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둘째, 생존이 자존심보다 우선한다. 셋째, 이론보다 현실을 믿는다. 청중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작은 박수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르침을 주는구나. 그날 저녁 박태건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교수님, 훌륭한 강연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교수님의 용기 덕분입니다. 자신의 이론을 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으로 텔아비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교수님, 박태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교수님의 이론을 존중했습니다. LSAM의 기반도 사실은 교수님 같은 이론가들의 연구에서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전 세계의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이스라엘. 그 모든 이론을 배우고 통합했어요. 교수님의 에로우 이론도 저희 알고리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 이론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네. 불완전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불완전함을 인공지능으로 보완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저는 묘한 위안을 받았습니다. 제 30년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군요. 이론과 실전의 결합. 제가 중얼거렸어요. 맞습니다. 그게 K 독트린의 진짜 의미 아닐까요? 박태건이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저도 잔을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석 달 후. 텔아비브의 하늘은 평화로웠습니다. 이란과의 휴전협정이 체결됐고 중동의 긴장도 많이 완화됐어요. LSAM 3개 포대가 이스라엘 전역에 배치됐습니다. 요격률은 여전히 100%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공동 연구였어요. 제 이론적 지식과 한국의 실전 기술을 결합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구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텔아비브의 불빛들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쉬프만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민간인 피해 보고 나왔습니다. LSAM 도입 후 90% 감소했습니다. 90%.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한 걸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존심을 버린 보람이 있군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론은 하늘에서 증명됐어. 그리고 하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지. 지금까지 골드만 교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 골드만 교수는 회고록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론은 하늘에서 증명됐다. 자존심보다 생존이, 이론보다 현실이, 편견보다 증거가 중요하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텔아비브 상공에는 LSAM이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처음으로 사이렌 소리 없이 잠듭니다. 30년 이론을 버린 한 교수의 용기가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고 한국의 기술이 지구 반대편 하늘에 평화를 선물했습니다. 세상은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생존을 설계하는 나라로, 시간을 되돌려주는 나라로. 이 이야기가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공유로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부심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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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